독특하고 유쾌한 사고를 가진 아티스트 사보. 독일, 미국, 한국을 넘나드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공간 아트 디렉터로 영역을 넓혀온 그는 독일 유학 시절부터 쓰던 사보라는 이름부터 개성이 넘친다. 성악 공부를 위해 독일 유학을 가서는 엉뚱하게 미술가가 되어버린 멀티컬처 아티스트 사보. 누구나 디자인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바우하우스의 정신을 이어받은 열린 마음의 아티스트. 일러스트레이터이자 공간 아트 디렉터로 수집가로 개성 있는 예술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디자이너 사보와 만나본다. 안녕하세요. 이재만의 성공 스토리 만남 변호사 이재만입니다. 금세기 디자인 영역을 새롭게 조명한 바우하우스 디자인 철학은 소박하지만 우아한 것,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디자인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생활 공간에 아름답고 개성 있는 디자인을 끌어와 세상을 즐겁게 하는 예술가가 있습니다. 디자이너 사보 씨를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 이름부터가 상당히 독특하신데 네. 사보, 어떻게 해서 사보라는 이름을 갖게 되셨어요? 네, 제가 독일에 유학을 갔을 때 네. 제 본명은 임상봉입니다. 아, 임상봉 씨. 상봉 터미널 할 때 상봉입니다. 아, 예. 근데 독일에서 독일 친구들이 상봉 너무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제 생각에 좀 쉬운 게 다들 닉네임 같은 거 우리 보통 동양 분들이 미국에서도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게 이제 뭐 루이스, 뭐 로이 뭐 이런 게 싫어서 제가 임상봉에서 상봉 이응을 다 뺐어요. 아, 그래서 사보가 됐습니다. 아. 네. 그래서 불렀더니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럼 특별히 다른 뜻은 있는 건 아니고 단순히? 네, 이응만 빼서.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제가 사보입니다 그러면 어느 회사 사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일단 뜻은 없고 제 이름에서 이응만 뺀 게 이제 사보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화가이시기도 하고 네. 또 디자이너이시기도 하고 네. 다양한 직업을 갖고 계시고 또 다양한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네. 어느 작업을 하실 때가 제일 좋으세요? 사실은 저는 독일에서 그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을 전공을 했습니다. 근데 그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에서도 대학원 쪽에서는 일러스트레이션을 전공을 했거든요. 근데 유럽은 아시겠지만 화가라고 하면 뭐 파인 아트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러스트레이터들도 화가로, 그러니까 아티스트로 쳐줍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좀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일러스트레이터로 불려지기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는 그냥 아티스트라고 불려지고 싶습니다.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사실은 그림 그리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 그림 그리는 것 중에서 가장 인상에 남았던 작업 어떤 것이 있었나요? 제가 독일에 처음에 들어갈 때 그 음대를 가려고 독일을 사실은 갔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음대를 못 가고 미대를 가게 됐는데. 그럼 국내에서 음대를 다니셨나요? 음대 졸업하셨나요? 아, 졸업은 안 했습니다. 그럼 재학할 때? 네. 어떤 분야였나요? 제가 테너를 했는데, 그러니까 하이 테너입니다. 지금 이제 카운트 테너 막 이런 말씀을 많이 이제 주위에서 하시는데 저는 하이 테너라고 음역이 좀 높아요. 그래서 배우러 갔는데 이게 말이 좀 셌지만 음대를 못 가고 4개월 만에 미대를 합격한 거예요. 아니, 미술을 국내에서 하셨나요? 안 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합격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재밌는 얘기인데 오징어를 되게 좋아해요. 먹는 오징어요. 독일에 갔더니 오징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먹고 싶은 나머지 매일 이제 어학 코스를 다니면서 오징어를 이렇게 살짝 그렸어요. 제 느낌으로. 뭐 그런 걸 많이 그리다가 어느 날 저희 어학 코스에 한국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은 좀 1년 정도 된 학생인데 한국에 이제 독일에 온 지 그 학생이 어느 도시를 간다 그러길래 제가 조그만 도시에 있었거든요. 본이라는 도시예요. 독일에. 옛날에 수도였어요. 네, 그렇죠. 지금은 이제 베를린으로 옮겼죠. 근데 94년도에 본을 갔는데
그 도시만 4개월 정도 있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독일끼리 멋있는 나라 와가지고 한 도시에서만 어학코스만 다니니까.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따라서 이제 슈투트가르트라는 도시를 갔죠. 그 친구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지고 미대에 나온 친구니까 거기에 어플라이 하러 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친구한테 물어봤죠. 그 어플라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자기네가 그 스케치나 이런 거 20개만 그려가지고 가져가가지고 이렇게 어플라이 하면 된대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나도 한번 해보면 안 되니까 그 친구는 막 웃더라고요. 네가 경쟁률만 높인다고. 결국 그 실기 시험을 제가 합격을 하고 그 친구가 합격을 못했죠. 그래? 네. 거기 미술 전공했는데? 네. 성악가를 꿈꾸던 그가 미술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던 것은 교수들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높이 산 까닭이다. 평소 좋아하던 오징어가 먹고 싶어서 혼자 그렸던 그림과 오징어 동화책을 만든 것이 그를 미술가의 운명으로 이끌었다. 그러면 네. 그 국내에 있을 때 네. 그림을 좀 그리셨어요? 그냥 혼자 끄적끄적 애들 요즘 많이 그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렸죠. 그러면 그 벽화 작업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그 당시 그림도 좀 일러스트 뭐 그런 그림이었나요? 네, 그때 당시에 벽화는 제가 여기 와서 처음 한 거고요. 벽화는 사실은 일러스트레이터들이 많이 하지 않고 오히려 화가들이 많이 합니다. 벽화 작업은 요즘에서 저한테 그 의뢰가 많이 들어와서 제가 벽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 제가 했던 거는 제가 단원 김홍도나 혜원 신윤복 그림을 이렇게 종이 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일러스트를 제가 혼자 개발해 가지고 한 게 있어요. 종이를 잘라서 그리는 거예요? 그거 콜라주 형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제가 처음에 많이 했어요, 독일에서. 제가 독일에서 처음에 그러니까 그 미대에서 이런 그 용어를 썼어요. 페이퍼 일러스트레이션. 종이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거를 써가지고 제가 그걸 만들어가지고 어느 은행에서 전시를 했어요. 근데 한국 작가들도 여러 명 있고 그게 히프오 페어 라인스방크라 그래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국민은행 정도 되는 은행이에요. 네네. 그 주에서 제일 큰 은행이죠. 거기서 이제 겨울에 크리스마스 전에 미대 학생들을 초대해가지고 전시를 해요. 그래서 미대 학생들이 그거를 이제 전시를 해가지고 팔아요. 왜냐하면 그 돈 없는 학생들이니까 그때 그 은행 고객들이 있죠. VVIP들이 초대대가 돼요. 그래서 좋은 작품 있으면 그 사람들이 현찰 주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 사람들이 이제 전시를 하게 됐는데 제 거는 제가 그냥 페이퍼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전시를 했는데 은행장이 와가지고요. 그냥 이거 다 사겠다고 은행에 보관하겠다고 그래서 그걸 다 산 적이 있어요. 손 좀 했네요. 네. 그래서 다들 놀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페이퍼 일러스트레이션을 한국에서 이제 뭐 그런 건 있지만 독일에 처음 소개시켰던 거죠. 그랬군요. 다양한 작업을 하시는데 어떤 관통하는 디자인 철학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예술 철학을 갖고 계시나요? 저는 사실은 어떤 사물이나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인물도 못생긴 사람이 있고 잘생긴 사람이 있고 사물도 이쁜 거 있고 못생긴 거 있듯이 그런 것들의 그 특성을 제 손을 통해서 우아하게 만들거나 엘레강스하게 만든 게 저의 철학입니다, 사실은. 처음 독일로 가셨을 때는 그 미술 공부 때문에 간 건 아니시죠? 그렇죠. 저는 이제 음대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게 됐지만 미술을 이제 전공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 제가 그러니까 이게 종합적인 거라고 얘기해 드렸지 않습니까? 미술만 한 게 아니라 제가 공간까지도 제가 관심을 갖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미대 옆에 바우하우스 이주촌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이센호프 지둘룽이라 그래가지고 슈투트가르트에 1927년도에 유명한 건축가 바우하우스 건축가들이 만든 이주촌인데 지금도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관심을 갖게 되면서 종합적인 가구나 램프나 뭐 인테리어나 이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미술과 이런 거를 같이 배우게 됐죠. 아, 그럼 마침 그 주변에 네. 그 바우하우스 이주촌이 네. 있어서 네. 그 시대의 디자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셨네요. 네, 그게 제가 사실은 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네요. 네. 바우하우스 시대에 이미 결국 뭐 종합 디자인 같은 그런 뭐 혁명적인 변화가 네. 일어났다고 하는데 네. 그 종합 디자인이라는 것은 또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저는 그거를 제가 이제 그 붙인 건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디자인의 범위가 너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건축가는 건축을 하고 인테리어 디자이너는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고 가구 디자이너는 가구를 디자인하고 뭐 모드 디자이너는 이제 옷을 디자인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분화되어 있지만 그때 시대 바우하우스의 그 건축가들과 예술가들은요 정말 하나의 그 멀티컬처 스타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미스 반데로에라는 그런 유명한 건축가가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적인 뭐 추앙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건축가는 집을 디자인했지만 건축을 디자인했지만 그 안에 가구와 등과 모든 부엌과 그런 시스템까지 같이 다 디자인했어요. 그게 하나의 종합 디자이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걸 이해하는 게 건축가가 건축만 디자인하고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면 그 안이 조화가 그렇게 그 사람이 혼자 한 사람처럼 그렇게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 시대가 정말 종합 디자인의 원조였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독일에서도 꽤 오래 활동하셨는데 네. 독일에서 활동하는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어떤 것이었어요? 바이에른주에 체코 경계에 있는 게벤바흐라는 조그만 마을이 있습니다. 예, 예. 거기에서 제가 소젖을 짜면서 거기 농촌이거든요. 거기서 한 달 반 정도 일을 했어요. 아.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도큐멘터리 필름과 제가 책을 만든 게 있거든요. 그 작업이 제가 제일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기에서 디자인이 도대체 나한테 뭔가 예. 생각을 했더니 도시에서는 디자인이 너무 많아요. 네. 제가 접하는 기회가. 근데 농촌에 가니까 오히려 원조적인 디자인이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되게 오래 대대로 농촌에서 이제 그 농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니까 그거를 이제 제가 습득을 하면서 도큐멘터리 필름을 만든 게 있거든요. 아, 그게 이제 Eine Nachricht von Gebenbach 뭐냐면 게벤바흐에서 온 소식이라는 그 도큐멘터리 필름과 책을 만든 게 제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과학적 원리들을 기반으로 새로운 예술이 사회를 구원하고 새로운 질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던 바우하우스. 장인과 예술의 역할을 통합시킨 합리주의와 기능주의 정신은 현대 건축과 미술, 디자인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곳이 이제 사보 시크릿 카페 네.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제가 작업하는 아뜰리에입니다. 하지만 제가 손님도 많이 받고요. 사랑방이네. 사랑방인데 커피값은 안 받습니다. 그냥 제가 초대하신 분들만 오시면 네. 제가 성심성의껏 얘기도 듣고 얘기도 하고 그런 곳입니다. 그 지금 보니까 네. 생활용품들이 상당히 많은데 네. 결국은 이제 컬렉터이시기도 한데 네. 어떤 계기로 이렇게 생활용품들을 수집하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바우하우스에 관심을 갖게 됐지 않습니까? 네. 네. 관심 갖게 보니까 또 갖게 되다 보니까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벼룩시장을 뒤지면서 살았어요. 그때 당시에 독일은 90년대, 뭐 95년도 뭐 그때는 독일에 빈티지 바람이 불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벼룩시장에 그 사람들이 그걸 막 갖다가 이제 버리지는 않고 이렇게 싸게 우리나라 돈으로 2,000원, 3,000원에 파는 거예요. 아, 그랬어요? 네, 둥도 그렇고 이런 제품들을. 그럼 저는 너무 좋아서 그걸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독일에 있던 제 슈투트가르트라는 도시가 독일의 경제적으로 제일 잘 사는 도시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포르쉐도 있고 벤츠도 있고 보쉬도 있고 그런 아주 산업 도시인데 사람들이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사람들이 이런 걸 많이 썼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물건이나 버리는 물건이 좋은 제품이 많이 나왔어요. 제가 만약에 저기 무슨 뭐 쾰른이나 보네 이런 조금 못 사는 동네에 있었으면은 뭐 쾰른도 잘 살긴 하지만 제가 이런 많은 제품을 못 모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하나 에피소드를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에
제가 콜렉션 한다고 처음에 산 게 뭔지 아세요, 변호사님? 글쎄요. 짝퉁 이케아 거를 샀어요. 아, 짝퉁이에요, 근데? 네, 저는 뭣도 모르고 벼룩시장에 이 유명한 제품이 그러면서 제가 그걸 샀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 이케아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수용료를 내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점점 하게 되면서 눈이 높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럼 주로 그동안 모으신 것들, 모아둔 그런 제품, 생활용품들 어떤 것들인가요, 주로? 저는 그러니까 인터뷰를 할 때마다 가구 콜렉터 그렇게 저를 사람들이 소개를 합니다. 근데 저는 어떤 거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저는 그때 생활을 모았습니다. 저는 그 분위기를 모은 사람이지 꼭 의자를 모은 사람, 뭐 어떤 테이블을 모은 사람, 어떤 등을 모은 사람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지저분한 컬렉션을 갖고 있지만 저 나름대로 제가 그 시대에 맞는 분위기가 좋아서 그걸 모으게 된 겁니다. 그 양도 상당히 많았겠어요? 제가 지게차 운전면허가 있어요, 독일에서. 아, 그래서 그 그래요? 운전을 해가지고 이 제품을 다 산 거예요. 벤츠에서 운전 여름방학 때 한 달 반 정도 하잖아요. 그럼 800 정도 벌어요, 그때 당시에. 왜냐하면 그게 특수운전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 등 같은 거 유명한 것들은요. 그냥 벼룩시장에서 안 나와요. 이거는 또 어느 그 중간 상인한테 사야 되는데 그때는 그래도 좀 쌌긴 했지만 그러려면 이거 돈을 모아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림도 팔고 그림이랑 물물 교환한 것도 많고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모은 거니까 정이 가잖아요. 그렇죠.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컨테이너 그 비용을 만들어 가지고 컨테이너 제일 큰 게 40피트입니까? 모르겠는데 그거를 한 7, 8개 갖고 왔죠. 엄청난 양이네. 네. 아, 그렇군요. 그때 그 세관원들이 보고 기절했죠. 이삿짐이 있죠 그랬더니 세관원들이 세금을 못 매기더라고요. 그렇죠. 네. 어차피 잡동사니처럼 네, 보이니까. 보이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빈티지 바람이 안 불었을 때니까 사람들이 이걸 뭔지 몰라 했죠. 지금은 갖고 오려면 엄청나게 매길 거예요. 아, 그렇겠네요. 네. 근데 2010년도에 바우하우스 가구 전시회를 한국에서 최초로 하셨다고 하던데. 네. 그때 뭐 공간 아트 디렉팅이 들어간 전시였다고 하던데. 네. 공간 아트 디렉팅은 또 어떤 것이죠? 그 PKM이라고 그 컨템포러리 갤러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도 꽤 알려진 갤러리인데 거기에서 제가 최초로 바우하우스 가구전을 한 건데요. 그 가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거 제가 전시를 하면은 그냥 가구만 이렇게 놓고서 전시하는 거 재미없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에 공간이 거기가 되게 넓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강남의 청담동에 있었던 곳인데 지금 이제 다시 뭐 팔판동으로 옮기셨지만 그때 그 공간이 한 400평, 500평 됐어요. 그거를 제가 그 섹터를 나눠가지고 벽을 세운 다음에 어떤 곳은 리빙룸을 만든 거예요. 완전히 독일의 어느 60년대 서재를 만든 것처럼 아니면 그 응접실을 만든 것처럼 그렇게 공간을 제가 아트 디렉팅을 한 겁니다. 완전히 퍼펙트하게 식당도 만들고 그리고 로비도 만들고 어떤 공간에 그런 식으로 하는 거를 아트 디렉팅이라고 공간 아트 디렉팅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가구만 파는 전시가 아니었던 거죠. 그럼 공간 아트 디렉팅이라는 게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던 그 분야인가요? 있었는데 그걸 사람들이 인테리어 업자들이 대부분 했죠. 아, 예.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게 세분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전에는 디스플레이 그렇죠. 근데 그거를 공간 아트 디렉팅이라는 말을 외국에서는 유럽에서는 특히 많이 써요. 아트 디렉터가 어떤 개념이냐면은 인테리어 업자들 따로 있고 건축가 따로 있어요. 하지만 그 안을 꾸미는 사람은 또 따로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트 디렉터인데 같은 가구를 주고서 이렇게 꾸며봐라 2-3명을 주고서 10명한테 그러니까 똑같은 가구를 주고 꾸미라 그러면 다 천차만별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의 개성이 다 틀리니까. 하지만 그거를 제일
그 실용적으로 기능적으로 꾸미는 사람이 아트 디렉터예요. 그 이제 마이스터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우리나라에는 아직 조금은 부족한데 그거를 제가 이제 많이 했죠. 아, 그렇군요. 네.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네. 그 보면 차라든지 뭐 네. 자동차, 네. 옷이라든지 겉으로 보여지는 거는 굉장히 신경을 쓰이는데 맞아요. 집안 꾸미는 건 그렇게 신경 안 쓰는 게 맞나요? 맞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 먹고 살기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6.25도 겪고 뭐 일제시대도 겪었지만 네. 그 이후로 세계적으로 이렇게 빨리 성장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먹고 사는데 신경만 썼던 겁니다. 그렇죠. 근데 유럽이란 나라는 워낙 문화가 튼튼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그 바우하우스라는 운동도 전 유럽에 다 퍼지면서 그게 딱 잡아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경제 성장이 된 게 60년대, 70년대, 80년대입니다. 그렇죠. 그때는 이 집안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잘 사는 사람만 좀 했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게 잔재가 좀 남아있는 건데요. 보여지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 크기, 뭐 집의 모양, 아파트, 그리고 갖고 다니는 외제차, 그리고 백. 근데 그 집에 가면요. 형광등 켜져 있어요. 아, 그럴 수 있죠. 네, 왜냐하면 그 가구도 좋은 게 많아요. 근데 그게 디렉팅이 없이 비싼 가구 그냥 조화가 안 이루어져 있어요. 유명한 뭐 베르사체 뭐 이런 소파가 있는가 하면은 등은 형광등이고. 그러니까 그런 거가 사실은 조금 아쉬워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사람들이 그런 걸 찾게 될 겁니다. 그는 가구만 모은 게 아니라 생활을 모았다. 삶에 밀착한 가구야말로 리빙 아트다. 바우하우스의 절제미는 우리네 투박한 막사발이나 소박한 고가구와도 맞닿아 있다. 매일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은 삶의 큰 기쁨이다. 근데 보통 디자인하면 네. 우선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 것이다. 네. 그리고 좀 경제적으로 네. 넉넉해진 이후에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사보 씨가 생각하는 디자인 어떤 건가요? 맞는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 제3세계 아니면 뭐 파키스탄이나 뭐 버마나 뭐 그런 데 가가지고 디자인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들어요. 그렇죠.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지만 디자인은 사실은 하나의 이런 얘기하면 돈을 그냥 막 쓰는 그런 짓입니다. 돈을 쓰는 짓. 아, 왜냐하면 디자인을 근데 그 제대로 해야지 돈 쓰는 것도 제대로 써야 된다고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는 디자인을 통해서 돈을 제대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싼 어차피 그거는 럭셔리한 그런 행위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그 돈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너무 아쉬워하지 말아라. 하지만 자기 공간을 자기에 맞게 꾸몄을 때 그 행복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디자인 전쟁 시대에 네. 디자인이 성공하려면 디자인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나요? 디자인의 요건은 사실은 저는 기능성과 실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차피 사람이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쁘게만 만들고 아니면은 화려하게만 만들어서는 안 되고요. 그걸 어떻게 실용적으로 기능성으로 쓰느냐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예술성은 그 다음인가요? 예술성은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포함이 디자이너가 그거를 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능성이 있대 예술성이 같이 겸비되니까 되게 어렵긴 하죠, 사실은. 그렇군요. 그 사담으로 좀 얘기를 드리면 브라운이라는 독일의 회사 아시죠? 지금 면도기 많이 만들고 뭐 오랄이라는 그런 치약 전동 칫솔도 만들고 그 회사가 40년대, 50년대, 60년대 엄청난 회사였어요. 세계에 브라운이라고 하면은 다 알아주는 회사였죠. 왜냐하면 전자제품도 엄청났고 디터 람스라는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브라운의 디자인 그 총책임자로서 아버지 역할을 했었거든요. 브라운이 지금 왜 이렇게 다 세계적으로 이제 그 사람들이 안 찾게 됐냐면 안 망가지게 만든 거예요. 너무 그 써도 안 망가지니까 사람들이 자꾸 또 사야 되는데 그 회사가 그래서 망가졌어요. 근데 브라운 회사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아주 기능적인 거, 실용적인 거, 디자인적인 것만 하다가 그렇게 됐는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거는 그렇게 망가지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제가 좀 생각하게 됩니다. 사보 씨가 지금까지 읽으신 책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네. 아니면 시청자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있다면 네.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존재의 세 가지 거짓말이라는 아고타 크리스토프라는 그런 작가가 쓴 책인데 약간 엽기적인 책이에요. 네, 근데 그걸 통해서 제가 인물을 제 일러스트를 좀 이렇게 관찰하게 되는 그런 습성을 갖게 되면서 그 책을 이제 잘 읽었죠. 그 책을 통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인물을 관찰하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됐죠. 네. 아티스트를 꿈꾸는 젊은이나 시청자들에게 네.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디자이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자인적인 거로 이제 봤을 때 많은 전시나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인터넷도 요즘 많이 발달돼 있으니까 자꾸 찾아보시고요. 또 그 책도 요즘 디자인 책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거 관심을 갖게 되면 나중에 외국에 나갈 기회가 될 때 그게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보시고 견문을 넓히시고 또 많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공 스토리 만남은 일러스트레이터이자 공간 아트 디렉터인 사보 씨와 함께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또 다른 멘토와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과 친숙한 생활 디자인 컬렉터로 그때그때 상황에서 느껴지는 감성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개성 만점의 독특하고 유쾌한 아티스트. 삶의 즐거움을 더해주는 디자인. 소박하지만 우아하고 멋진 진정한 디자인을 창조하는 아티스트 사보. 브랜드와 유행보다는 각자의 개성과 스타일을 담아 꾸미는 것이 진정 삶을 즐겁게 해주는 디자인이라는 철학을 가진 그가 더 다양한 실험과 작품 활동을 통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예술가로 성장하길 기대합니다.